조선이 이제 살인의 계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비들 계보 정몽주를 가장 이제 우선시해 정몽주 정도전이라든지 권근이라든지 그 앞에 이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창업을 앞장서는 이제 그 관변학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살인의 정통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정도를 걸었던 그런 학문으로서 이렇게 사람들 정몽주, 그다음에 길제. 우리가 고려 말의 사문이라고 말 들어봤어요? 여말 사문이라고 호은, 정몽조, 야은, 길제, 목은 이색 그러잖아요. 목은 이색 스승을 해서 정몽주, 길제 그리고 세 사람 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도은 이숭인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도은 이숭인 당시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다음 목은의 제자들이에요. 목은 이색. 그래서 목은 이색의 제자인 길제의 정신을 김숙자가 있는 거예요. 김숙자. 이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이에요. 이 아들 여기만 지금 부자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영남의 대표적인 그런 학자인데 이 김숙자도 큰 학자이고 그러는데 이 김종직이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컸어. 그래서 이 김종직 밑에서 김경필이 나오고 김일성이 나오고 정익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김경필이 이제 나중에 유배로 왔어. 모사 때. 딱 지금의 영변이라고 들어봤어요? 영변 진갈래 김소월 거기 희천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유배로 왔을 때에 조광조 역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갔다가 17살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김경필한테. 그래서 이 김경필의 스승이 김종직이고 여기 쭉 올라가니까 정무장 이 사상을 그대로 김경필 조금 더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광조와 같이 이제 김경필의 제자로서 이렇게 나라의 사람이 해제 이현정 경주에 그 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해서 서경덕 그 다음에 오제 김한국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조식, 남명 조식, 되게 이와 근데 시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조광조의 스승은 나중에 백인걸로 이어져. 제자 백인걸. 백인걸이 사상이 율곡이로 이어져. 율곡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기호학파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 기호학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서인들이에요. 서인들. 여러 가지 동인들이라고. 영남학파. 이게 나중에 이 동인이 나중에 나눠진 거예요. 남인과 북인으로. 그래서 감격파는 북인들, 원건파는 남인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기호학파 이 이제 서인들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죠. 노론, 소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문할 때 정문,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구빌, 조광조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다음. 여기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초의 성리학자들 중에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를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나라 세워가지고 공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관학파 인물들은 문물 제도 정비와 국가경을 이념으로서 성리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남, 이제 중국인들에게 한나라, 당나라, 한남미와 불교, 도교, 풍수, 지리, 민간 신앙 등을 포용한 태도를 보였다. 정통 성리학파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후 살인의 본격적인 경제인 질과 물려 기존의 공신과 원칙의 비례권을 성리학적 명분으로 입각에 비판하고 사회 모습을 성역 인용과 실천을 극복해보는 태도가 나온다. 이때 성리학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파가 나뉘면서 이에 따라 정치적인 태도도 달라진다. 이런 관학파하고 진짜 정통 성리학파하고 선비들이 나눠지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살인 선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조선 살인에 대해서 왜 조선이 망했느냐라는 이제 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조선사라는 우리나라 역사가 써지게 돼요. 일제 강점기 때 쓴 일본 놈들이 쓴 우리나라 역사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나라 역사는 단군 조선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를 단군 조선, 이렇게 위만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사군부터 시작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쓴 조선사에는 우리나라 뿌리가 단군이 아니라 한사군. 한사군은 뭐냐면은
중국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4개의 군을 둬요. 망랑, 민번, 뭐 현토 막 들어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조선은 애초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탄생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너희는 왜 망했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맨날 앉으면 싸웠다. 맨날 앉으면 싸우는데 그 싸움이 뭐냐? 당쟁이다. 그래서 동인, 서인 그래가지고 맨날 권력 싸움만 했으니 오늘날 우리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주입식 교육은 계속 배웠어. 이걸 우리는 뭐예요? 식민사관이라고. 식민사관. 그래서 우리의 이 교육이 특히 대학 교육이나 고등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예요? 대학교에서 그 스승들이 친일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 이병도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람은 진사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물이 들었던 사람들은 오직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그것만 그건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군 조선이나 기자 조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뿌리를 부정해봐요. 그리고 그럼 조선 맨날 강쟁만 하지 않았느냐? 맨날 싸웠다는 거야. 그럼 언제 무엇을 제대로 하고 앉으면 싸움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활을 갖다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 동인이나 서인은 조선 선조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조 때 한참 조선 중임진왜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생겨나야 된다. 그 전부터.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오늘날의 정당하고 똑같은 것들이요. 응?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일당만 있으면 어디가 뭐가 돼요?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 일당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일당 독재라는 거. 양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눠먹는 거. 둘로 완전 확실히 나눠먹으로 양당.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이 뭐냐? 3당의 정당. 그래서 3당 체제가 가장 좋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거든요. 사이언스로. 그런데 만약에 3당 이상이 되고 4당이 되고 5당이 되잖아요. 당이 많잖아요. 다당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이제 큰 당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지금 양당이잖아요. 응? 나머지 뭐 하나 더 있고 그러지만 군소정당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3당이 있을 때 있었죠. 3당이 돼야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동인 서인은 뭐냐? 이제 신진 세력 강경파잖아요. 그리고 훈훈파와 친하던 온건파잖아요. 온건파의 대표적인 온건파인 신의겸이라는 사람이 서쪽에 살았어. 서대문 쪽에. 그래서 서인이고 김용원이가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김영삼이 상도동에 사니까 상도동파고 DJ가 동교동에 사니까 동교동파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어느 지가 해야. 근데 여기서 나중에 서인에 대한 여기가 집권을 했을 때 이 서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동인이 다시 집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인 죄인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을 때 북인들은 강경파들이 나타나 뭔 소리냐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뭐 강경파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귀양 보내서 회개하게 만들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남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인들은 주로 이제 뭐 퇴계 이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남인들이고 이쪽은 이제 아까 저쪽에 남명 조식이라든지 정의용이라고 있죠. 정의용 이런 사람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희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북인들이 강력하고 나중에 이 북인들이 이제 강해군을 밀어가지고 접근을 가요. 인조반정으로 그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소론 노론인데 서인들이 온건파 한번 나라인데 노론 영조 지지자들 노론 이 노론이 이제 이인자에 나는 평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노론이 지금 말하면 충청 경기의 집권 세력이고 조선 영조 이후에 130년 동안 거의 150년 동안 정권을 잡은 세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금의 경상도의 꼴수들 있잖아요. 골통들 이 사람들이 그 뿌리를 잇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자기들만 하려고 그걸 이어간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게 경상도 그런데 경상도에다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서울에 가서 벼슬한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들. 소론 쪽은 이제 여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건파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종을 지지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남인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 게 이제 정조대 왕. 남인의 세가 약했어.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한 거지. 자,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률을 높이면서 이 사화에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들이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 막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쪽에 책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자, 사화는 이제 여러 가지 사화가 있죠. 정한 조광조 초상화입니다. 한양조시고 근거는 조지수를 시조로 해서 나옵니다. 또는 정합니다. 고요한 항상 고요한 마음가짐을 가진다. 다음 안 넘어가? 자,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배추만 봐보세요. 이 조가는 한양조시인데 이 시조가 개국공신이에요. 조원이라고 이성계 때. 그래서 조원이 후손이요. 그래서 이제 1482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죠. 1520년 이제 양력으로 한산했을 때 1520년 1월 10일 되고 그래서 사사했는데 자 보세요. 문신, 사상가, 교육자, 성리학자, 정치학, 그것은 사헌부 대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겸 감사원장까지 겸직을 할 정도로 막강한 세를 갖고 있었어요. 38살입니다. 나이가. 김종진의 합통을 이용하는 김경필을 문화에서 수학했다. 종종 홍국파 견제정책에서 발탁됐어요. 그래서 홍문관, 사관원, 우리가 상사라고 그러거든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것도 있어요. 감사원, 검찰, 뭐 이런 언론 이런 것들에서 언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성리학 이론 보급, 소격서 철폐 등을 단행했는데 성리학적인 도학 정치를 구현했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다. 그래서 희생된 개혁가다. 표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광조 선생은 그 34살에 이제 발탁이 됩니다. 아주 벼슬사를 그래서 4년밖에 아니에요. 4년밖에 아닌데 처음 벼슬자리에 나가서 정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정언이 뭐냐면은 임금한테 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소를 하면서 직접 막 그 동료 사대부들 성비들의 비리를 갖다가 고발도 하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이 언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리 조실 때는 언로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생각해요. 임금한테 상소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뭐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조광조를 김경필, 조광조, 이현적, 정현창을 동방 우리나라의 4대 인물로 꼽거든요. 동방 4현으로 꼽아요. 그럼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건 이제 율곡 이이가 정해놓은 겁니다. 다음.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화가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는데 무어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벌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연산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연산군이 누굽니까? 성종의 아들이죠. 성종의 자기 어머니가 이제 회비 유씨 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산이 사실은 왕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왕이 되냐 못 되냐 이 논란이 컸습니다. 왜 컸느냐? 어머니가 자기는 왕 세자를 했을 때 어머니가 폐비를 당해버렸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자식을 왕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이 심해요. 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왕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를 죽인 놈들 누구야 하고 보복을 할 게 두려운 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폐세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들이 뭔 죄가 있느냐? 라고 또 그걸 두둔했고 아버지 입장이 성령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했어요. 내가 죽은 뒤에 100년 동안은 폐비의 일을 입에 담지 말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그게 지켜지는가 죽은 자의 그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임사홍이라고 당시 성종 때 이제 쫓겨나고 간신배의 그놈이
근데 이제 벼슬도 모른다고 항상 밀려나 있던 임상홍이가 이제 이렇게 그 폐비의 묘도 돌봐주기도 하고 살림도 이제 그 사람들 돌봐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이 된 변산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지.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죽은 줄 아냐. 그래도 이제 그걸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이제 여사는 이제 완전히 열이 받친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계기가 이제 뭐예요? 갑자사화잖아요, 그 자체가. 그 전에 이제 모사화는 1498년 했던 모사화는 사실은 이제 이게 뒤로 넘겨. 뒤로 하나. 이 모사화는 사초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김경필이라고 나왔죠. 김경필,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살아있을 때 이제 하나의 상소로 글을 올린 게 있어. 이게 이제 초의제문이에요. 초의제문은 뭐냐? 당시 초나라에 의제라는 임금이 있어요. 근데 의제를 죽인 사람이 항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수양대군이 그 세조가 단종을 갖다가 쫓아내갖고 죽인 것은 그것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 그래서 의제, 초나라의 의제를 조문하는 글, 초의제문이 되죠. 근데 이것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세조에서 이어가지고 성종을 이어내가지고 성종을 해서 연산까지 이어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대를 부정한 거지. 우리 할아버지 부정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세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이극돈이가 실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극돈이가 굉장히 이제 김종직하고 김일성이나 이 살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실록을 만들 때 옛날 그들 상송이나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놈들이 정통성을 부정했네?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그때 당시에 왕권이 굉장히 취약했어. 왜 취약했느냐? 내가 아까 왕을 안 만들어주려고 했잖아요. 죄인의 자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피만함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군주들이 대통령이나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버티려면 피만함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그 피를 본 사람들이 무서워요.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들고 그냥 칼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모사하고 이때에 선비들이 죽거나 귀환을 한 것이 거의 한 100여 명 이상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이제 모어야 되겠다 해서 모사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자사화 아까 말한 폐비 윤씨에 대한 원한, 임사원과 홍국파 세력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던 연산군때 두 번의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폭군으로 됐던 그런 연산군을 내몰고 쫓아낸 세력들, 이것이 이제 중종 반정이 되는 것이죠. 이 중종하고 연산은 뭐예요? 이복 형제간이에요. 진성대군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반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반정은 잘못됐으니까 바른 대로 돌려놓는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앞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그런 명분을 세운 게 반정이에요. 반정. 그런데 그 반정 뭘로 하냐? 칼을 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앞사람을 죽이고 매도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반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두각 시대에 의해서 이 중종은 갑자기 하나씩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반정을 일으켰던 반정 공신들이 있잖아요. 반정 세력들. 이게 박원종이라든지 남곤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 다 차지하고 있고 전부 자기 딸들을 또 중종의 호봉을 다 집어넣고 그 중종의 부인이 있었어. 그게 신씨부인이야. 온 부인이 원래 진성대군의 부인이 신씨부인이에요. 근데 신씨 부인의 아버지는 신수군이에요. 신수군은 뭐냐면 연산군의 처남이에요. 또. 근데 연산군의 처가 신씨야. 이게 거창 신씨들이에요. 거창이랑 신씨들 있죠. 근데 한 명문 집안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와이프가 부인이 이제 신씨였는데 거기 신씨의 그 아버지가 신수군이란 말이에요. 그 신수군의 딸이 또 중종의 또 부인이에요.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때의 반정을 일으키려고 했던 박원종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연산군이가 자기 백모 큰어머니를 범해본 사람이 원래. 응? 그래서
원래 보면은 박원종이 누님이 연산군의 큰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연산군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가고 피점이라 해가지고 민가에서 이제 키워. 그때 가서 이제 자기 아들 보러 갔던 연산군이 자기 큰어머니, 젊은 큰어머니였지. 큰어머니를 갖다가 거기 범해버린 거예요. 방에 불이 꺼지니까 생 보면 옛날 박원종이가 전하 불을 끄시면 아니옵니다.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놈을 갖다가 치욕으로 삼고 내가 이놈을 갖다가 이 폐륜적인 이 여성을 쫓아내겠다고 마음 먹게 박원종이야. 그래서 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연산군을 제거할 때 연산군의 오른팔이 신수군이야. 그래서 신수군이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 딸이 더 소중하냐 아니면 동생이 소중하냐 물어봐. 그러면 딸이 소중하면 딸의 남편이 중종이야. 동생은 연산군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수군이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임금이 약간 무도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세자가 훌륭하게 잘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허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협조를 안 한 거야 반정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박원종이가 신수군이를 죽여버리면서 반정이 일어나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성대군이라는 사람이 중종이 되자 바로 이제 왕이 됐는데 중종의 부인이 신수군의 딸이라는 원수의 아버지는 지금 역적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린 거지. 그걸 이제 신비라고 해요. 신씨 부인. 그래서 강제로 이제 이혼을 시키고 다시 이제 윤씨라는 여자를 갖다가 얻어갖고 중종의 공부인으로 삼았어. 그런데 이제 신씨 부인은 강제 이혼을 당해가지고 죽덕궁이라는 곳에 가서 거의 서럽게 이제 살아가. 나중에 이제 중종이 다시 불러준다는 약속을 안 믿고. 그러다가 항상 서울에 그 삼각산에 가면 치마바위라고 있어. 치마바위. 거기다 옷 갖다 벗어놓고 혹시 중종 언제 올까고 쳐다보고 그런 거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불러주지 못하죠. 자기는 불러주고 싶어도 그 공신들이 그걸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중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공신들, 쉽게 말하면은 관정 공신들을 견제할 게 필요한 거지. 그 견제의 칼을 필요할 때에 젊은 선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34 젊은 한참 혈기 방황하고 진짜로 선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선비 조광조를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광조를 체력 막 계속 승진을 보석을 시켜. 가장 임금 가까이 둬. 그리고 뭐든지 그 직책이 뭐냐면은 바른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개혁할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라. 무조건 말하게.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광조는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원칙주의자잖아요. 원리, 배운 대로 만나죠. 소화가 있는 대로만. 그래서 조광조는 지금 머리 잘못됐습니다. 뭐 공신들이 잘못됐습니다. 소격서가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뭐 잘못됐습니다. 다 했잖아요. 그냥 번호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광조는 하여금 이렇게 계속 항해가지고 조광조가 하자는 것을 하게 되면은 공신들하고는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 정치를 이제 했던 것인데 실제로 중종이 조광조를 받는 것은 개혁 정치나 왕조 정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공신들 견제하기 위한 그 견제의 칼로 조광조를 쓴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했어. 그래서 조광조가 주로 무엇을 써요? 자, 여기 보세요. 성리학, 이념, 소학, 가르치기 조합, 향학, 지방에다 지방들 교학에 향학 조합, 소격서. 이것은 고려 때부터 쭉 고려 통일 신라 때부터 신라 백제 때부터 다 있어 왔던 것들이 유교에. 그래서 조선은 유교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소격서는 도교예요. 도교. 미신도 믿고 무당도 하고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어. 그래서 왕실의 조선 초기에는 유교보다는 전부 다 왕실 뭘 믿어요?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는 조선 초기는 불교고, 공부나 수양은 유교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수양은 도교였어요. 그 세 개가 공존을 했어. 그런데 유교 입장에서 정통 성리학자인 조광조 입장에서는 이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혁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냐? 왕실의 왕비나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렬한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령가가 뭐냐? 자, 당시에 조광조를 뒷받칠 줄 젊은 선비들을 이렇게 등용을 하려고 봤더니
당시에 조선의 과거 제도가 어떠시냐면 사장과 경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험을 보는데 철학적인 시험 볼 때가 있고 문학적인 시험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성리학자들은 뭐냐면은 정통 철학이에요. 그런데 젊은 선비들이나 성리학자들 정통 철학적인 공부를 잘하는데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거 있죠. 문장 이런 것에는 좀 더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봐서 불리해 이 젊은.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지방이나 또는 요즘 높은 절들이 그 추천한 사람을 쓰게 하자. 이것이 어진 성비들을 추천하자. 어질고 어진 사람들, 어지냐. 그래서 좋은 훌륭한 인재들을 추천제를 하자는 식의 회력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기를 느끼게 된 거지. 왔다 이번에 봐라 이 젊은 그냥 선배들이 대거 들어와서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얘기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혈령과 가장 결정타가 뭐냐? 이혼 삭제. 이건 뭐냐? 아까 말했잖아 공신들 있잖아요. 응? 세조 때 이 세조 창탈할 때 공신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화 통해서는 공신들 있잖아요. 이 공신들이 중종관정 특히 여기에 공신된 사람이 108명인가? 100 몇 명인가? 103명. 103명인데 조광조가 80%를 삭제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금 말하면 계속 연봉을 받아보고 있었어. 그리고 특채됐었어, 자식들도. 그런데 한 20명 남겨놓고 80명을 다 잘라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나눠서지 못하게 됐어요. 거기서 더 폭발적으로 열을 받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결정타제 이것이 그래서 남권, 홍경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고 반격을 시작할 때에 중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 이제 조광조라는 칼을 가지고 다 정리됐어. 공신들도 다 쫓아내고 뭐 할 걸 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광조가 하자는 진짜 부담이 돼요. 그 조광조 공부만 시켜 맨날 공부만. 아침에 강의 조강, 주강, 석강,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야대, 소대 그래가지고 또 임시 강좌 해가지고 5번인가 몇 번 해가지고 그게 진리인 거야 그냥.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조광조 한번 얘기 딱 마이크 들어보면 안 놔줘도 돼.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계속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조광조 때문에 내가 부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중종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찰나에 남권, 신정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광조가 민심을 전부 다 갖고 있어서 조광조가 왕 될 수 있어. 틀림없이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뒷대를 가보니까 나무집에가 이 글자가 생겼습니다. 주초이왕, 조씨가 왕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합쳐 조자예요. 목자 이세, 이씨는 이미 쇠퇴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자 쇠퇴가 쇠자. 주초수명, 조씨가 1000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써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리 뺏어간다면 이걸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부담스러워 죽거든. 그래가지고 남권신, 홍경주 이런 사람한테 원래 밀집이 줘가지고 조광조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조광조를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그날 사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모제 김한국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의회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사형을 해서 결국은 죽인. 누가 죽였어요? 중종이 죽인 거예요. 누가 조광조를 죽인 김효사를 일으켰다? 중종이 죽인 거예요. 이걸 친위국했다라고 해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쭉 앞에 얘기했던 것이 뭐였어요? 그걸 정통성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반정 공신들에 있어서 왕이 됐는데 항상 약해 기반이. 그래서 그놈들 꼭두각시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그놈들을 없애고 쳐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세력을 넣어야 돼. 그럼 누군가 하나가 앞장서서 그걸 해줄 칼이 필요해. 칼. 그래서 조광조에 칼을 쓴 거예요. 조광조란 칼이에요. 그 칼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조광조란 칼도 무서워 있잖아. 그래서 칼도 버려야 되죠.
다 써먹고 버렸어. 이걸 토사구팽이라고. 철저하게. 이게 조광조는 종종 어쩌느냐 항상 우유부단한 척해. 근데 실제로 아주 고단수였어요. 중종.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을사당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중종이 죽고 나서 이제 인종이 있었잖아요. 인종은 이제 아까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윤씨가 얘기 낳고 일주일 만에 죽어. 그걸 이제 대윤파라고 해요. 인종의 외척지방, 윤인지방. 그 다음에 이제 죽으라니까 또 다른 부인을 세 번째 부인을 얻은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정왕후라고 해요. 그 문정왕후는 아기 A가 이제 명종이에요. 그건 이제 윤효령파예요. 카드 윤씨지만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조선시대 가장 단명한 왕이 인종이에요. 인종이 의문사를 했어. 그런데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 명종을 왕시키기 위해서 떡에다가 독약을 죽였다라는 설이 있을 뿐이지 확증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대유파와 소유파가 싸움하고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사년에 대해서 을사사화라고 해요. 천여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사화가 벌어졌다 나오고. 그래서 이쪽으로 유배로 와서 농주로 유배로 와서 자 사약을 받겠다. 근데 사약을 한 그릇 먹고 죽지 않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어. 38살 나이. 혈기가 왕성하고 의욕이 넘치고 내가 왜 여기 와? 여기서 왜 죽어야 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그 생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잘 나가는 검찰총장. 왕의 가장 지근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리고 자기를 따르면서 이 거의 그냥 뭐예요? 선비들이 젊은 선비들이 전국에 수백 명, 천여 명이 상소를 임금한테 막 배울 앞에 가서 살려주라고 합니다. 선비들이 우상했어, 우상.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아오는데 너무 목숨이 아파서 그거를 목을 조르려고 하니까 조원교가 응? 어디 신성한 몸에 손을 대느냐? 야가 한 그릇 더 가져와. 두 굿을 먹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다음. 그래서 이 비를 세웠죠. 전함 주호선생, 정려, 유어, 추모비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 한참 후에 이제 송시열을 짓고 시대 흘러서 공주는 송길이 썼다 그랬는데 조광조를 이렇게 죽여놓고 조광조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되고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중종도 절대로 복권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 때 와가지고 태계 이왕과 여기 기대승 있죠? 월봉석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원을 해줘야 된다. 이건 잘못이 없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해주고 서원에다가 제사 해주고 문묘에다가 외식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죽을 때 절명할 때에 이 시가 한 가지 있어요. 임금 사랑이를 부모되게 됐어요. 외군 위협 부모, 임금 사랑이를 부모 섬기게 됐고, 나라 우국 약 우가 나라 국장에서 적극정화되네. 발근해가 세상을 보고 있으니 내 충성된 마음을 이 하늘도 알아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순진한 거였어요. 몰라서 이게 아니다니까요. 중종이 일부러 그랬거든요. 중종이 자기 충신을 몰라서 이게 아니다. 자, 그래서 죽수서원에다가 죽수는 이 능주의 옛 이름입니다. 그 능주를 옛날에 죽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했는데 원래 이 죽수서원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있지는 않았죠. 이 서원이 노곡에 있다가 지금 잘 여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소는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용인에가 있습니다. 신곡서원도 있고 그런데 양평서원. 자, 이때 죽었을 때 시신을 갖다가 수습한 사람이 양평선. 학포 양평선은 조광조하고 6살 후배입니다. 양평선이. 그런데 같이 공문 수학을 했고 똑같이 과거 급제됐던 인물인데 조광조가 이렇게 기부사화로 막향을 유배로 오자 거기에 상소를 했다가 결국 벼슬이 떨어지고 내려왔다가 사약을 먹고 죽자 죄인의 시신을 수습한 죄인이
그런데도 CC를 수습해가지고 우리가 쌍봉사 가는데 서원터라고 있어요. 그쪽에다 안매장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는 이제 조광조의 아버지가 죽어서 묘소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희묘사도 하고 그랬어요. 조광조가 살아있을 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모시고 묘도 두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 자, 또한 조광조의 제자 중에 양상도라고 당시에 15살 때 서울에 가서 조광조 열수승에서 공부를 했는데 17살 때 시험을 봐갖고 급제했는데 너무 합격자가 많아갖고 발표해서 빼버리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요. 가지고 사형을 받고 죽자 꽃다리 쌓았고 벼슬을 포기하고 내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양상도. 그래서 이 소세원을 갖다가 벼슬을 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일국이를 1530년대 전후에서 30여 년 동안 일국이 소세원이에요. 그래서 이 소세라는 말은 자기 호로 담았는데 바로 소세, 처사, 양봉집이라고 써있어요. 소세, 처사, 벼슬하지 않는 게 처사, 양봉의 집이다 있었는데 바로 소세 출친지상이라고 해가지고 소세라는 말은 맑고 밝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티 없이 맑은 그 스승의 그러한 정신을 기리면서 살겠다 그런 뜻으로 이 소세원을 읽었고 소세를 하면 여러 건물이 있어요. 광풍각, 제월당, 대봉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봉대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봉대는 뭐냐?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봉자는 공황새 봉자. 자, 공황새는 언제 나타나냐? 나라가 태평성대에만 성군 시대에만 봉황이 나타나. 근데 중종 같은 혼군 시대에는 봉황이 나타날 리가 없어. 그래서 혼군 시대에 우리의 스승인 조광조 선생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런 불행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고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성군이 나타나길, 성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봉황새를 기다린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대봉이 이것이 대봉대. 그래서 소세원의 주인이었던 바로 이 양상도는 항상 여기까지 손님을 와준다고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소세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광풍과 광풍 제월감 있겠지만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밝고 맑은 비개인 달처럼 좋다. 근데 소세원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배밭이 있죠. 자, 배밭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럼 어두운데 딱 들어가면 환해져요. 어두운 세상에서 환한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담고 있어요. 전체가. 소세원도 이렇게 소세원 학교도 지금 할 얘기가 많지만 자, 학포 양평소 나중에 또 할 얘기 시간이 있겠지만은 자, 이 양평선 역시 기묘사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학포당 쌍모사 가는데 학포당에 집을 짓고 거기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여기서 58세의 나이에 운명을 하죠. 이 학포 양평선가 여기 아들이 이제 양흥전, 학포 양평선 송천 양흥전이 학포예요. 이 양흥정이 굉장히 또 아주 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대사장으로 지냈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양흥정의 그 또 이후손이 아들이 또 양산수죠. 그래서 임진한테 의병을 일으켰던 것이고 어등산 있죠. 그 이때 가면은 양시 상방문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여기가 거의 임진한테 김천인, 최경현 등등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근데 아니 의병 집안입니다. 이 집안. 그런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조광조, 학포 선생 이래서 내려온 것이지 무당시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 자, 그다음 양시 상방문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그 집안에 양시 상방문에 그 사람들이 죽거나 이민한테 그다음 학포의 묘. 자, 그다음 이쪽에 원래 자기가 이런 이 묘자를 누가 잡았냐면 쌍봉사에 있는 스님이 잡아줘서 그 묘자를 썼다고 해요. 묘를 잘 써가지고 후손들이 발굴했다고. 영모제, 이양면 쌍봉이 다
박보선생님 제사 지는 곳이 포항에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자면, 자, 조광조의 김효사, 조광조는 36살에 죽었어요. 결국 이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늘이 조광조 같은 인물을 당시에 냈는가? 그 시대가 조광조를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어떤 사람은 조광조의 급진파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서둘러서 뜻을 유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율곡관 선생은 반론을 해요. 그 시대에 너무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광조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조광조는 죽었지만 조광조의 그 정신은 전국으로 퍼져요. 그리고 조광조를 따른 선비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지방 이렇게 서울을 걸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뤘을까요? 살인문화의 꽃을 곳곳에다 서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제자를 교육하면서 그 꽃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천주교에서 뭐라고 해요? 그 천주교의 사람 자기가 몸을 불살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교. 그렇죠. 조광조는 순교한 겁니다. 이 땅의 성리학을 위해서. 그래서 조광조가 죽었지만 그가 미친 영향은 조선 후기에 대단한 그러한 그 성리학을 뿌리내리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또. 네. 그래서 우리 호남의 정신도 조광조의 정신을 이어서 그때 당시에 내려온 기씨들, 우리가 고구 기대승 집안, 그 다음에 저 고경명 집안이 호충사, 다 김효사 때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그 김효사가 없었으면 소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 사람의 정말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식으로 오늘날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웠어요 혹시? 그냥 들어둘만 하죠. 네. 근데 이런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자꾸 체크해보고 또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